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구현을 위하여 엄중한 안보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의의 강군을 건설해가는 우리 군.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와 군수혁신으로 전승을 보장하고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해 갑니다. 오늘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을 중심으로 2022 대한민국 국방 업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2022년 국방정책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유동준입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군수지원, 군사시설 건설, 전력정책, 그리고 군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 획득, 연구개발,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를 비롯해서 국방 전력 발전 전반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획득방산연구실장 박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빅데이터 AI 분석 전문가로서 빅데이터 시대에 맞추어 지능형 분석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베가스 R&D 센터장이며 고려대학교에서 데이터 통계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이윤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군 첨단과학 기술군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장님, 국방부의 전력자원관리실 이런 곳이다 주요 업무와 역할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력자원관리실은 4개의 국과 19개의 과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예산 전체 약 54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그 약 88%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전력자원실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업무는 장병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군사시설 무기체계와 관련된 그런 업무 획득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 이제 군수국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전평시의 그 장비와 탄약, 물자 등 군수 관리에 대한 업무 그리고 국제 군수 협력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장병 중심의 그 급식 개선 문제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 및 AI를 근간으로 하는 군수 혁신 분야 등 그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군사 시설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국방 군사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업무, 그리고 장병들의 그 병영 생활 시설을 건설하고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직업군인의 주거 시설 지원 업무,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국유자산 관리와 부대 개편, 부대 이전 그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군사시설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그 각종 규제로 인한 그 주민 불편과 민원들 이런 갈등 관리를 하는 업무, 군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업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그 군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업무들이 최근에 좀 관심사로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전력 정책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은 첨단 무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그 국방 중기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그리고 무기 체계를 적기에 획득하고 전력화하는 것을 그런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방 과학기술 혁신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국방 과학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무기 체계가 굉장히 획득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획득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군공항 이전은 도심권에 있는 대구라든가 수원, 광주에 있는 공항을 도시 외곽 지역으로다가 이전하는 이런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적 양상이 정말 발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적 양상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은 세계 2위와 22위 정도의 차이가 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초반에 러시아의 일방적인 우세가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력한 항전 의지 때문에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현대전 양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먼저 그 과거 정규군 위주의 그런 군사 작전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에 나타난 사이버전, 그리고 심리전, 비정규전 같은 것들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을 이번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습보다는 정밀 유도 미사일을 통해서 군 기반 시설이나 방공망 그리고 군 비행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현상도 보였죠. 그런가 하면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군사력 대결 못지않게 각종 정보화 기술을 동원해서 정보 전쟁의 형태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군사 장비와 무기는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전에서 지금 벌어지는 전쟁의 향배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싸우려는 사람들의 정신적 의지, 그 무장, 항전의 어떤 그 열망이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전력을 더 형성하는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는데요. 이 급변하는 미래 안보 여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이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가올 미래의 변화는 그 규모와 범위 그리고 복잡성에서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다를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주요 강대국들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요. 국제적 힘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변동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그리고 우주기술 등 기술 발전의 영향이 광범위하고 그리고 속도와 추세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기존의 기술과 융합을 해서 사회 전체를 진화시키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서도 이러한 큰 영향이 분명히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현존하는 무기 체계들은 미래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성능을 개량해야 합니다.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소재 기술, 추진체 기술 등을 활용해서 신개념 무기 체계로 질적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가 전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도시라는 공간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적의 위험에 대응한 조기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위기 대응 그리고 방어 전략 등에 대한 대비가 더욱 절실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 개념이 정보화 전쟁에서 미래 지능형 전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전투 자산을 전략 네트워크로 연계하고 그리고 정보 우위에 바탕을 두는 전쟁 개념으로 고도의 무기 체계와 이를 운영하는 지능화된 지휘 체계를 갖추도록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결사항전의 정신 무장이 될 수 있도록 늘 대비해야 합니다. 네, 우리 실장님, 초면인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첨단 전력 강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인 북의 핵과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첨단 전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핵과 미사일 위협을 탐지하기 위해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활용한다든가 또 항공기와 탄도탄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MSM-2 등을 무기 체계로 보강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단시간에 다량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장사정포 위협을 방어할 수 있도록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 방어할 수 있는 LCM의 독자 개발 등 한국형 다층 방어체계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안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확보에도 저희가 첫발을 내딛었는데 경항공모함은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전력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합동전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안보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국회에서 사업 예산을 승인하여 주셨고
현재는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군의 경우에는 아미타이거 프로젝트를 통해서 첨단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아미타이거 프로젝트는 4단급 이하 전술제대의 전술제대를 첨단 과학군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상형 전투체계라든가 드론봇 전투체계 그리고 워리어 플랫폼 등을 제대별로 패키지화해서 전력 증강을 하는 그런 그 계획입니다. 해병대의 경우에도 상륙 작전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상륙 기동 헬기라든가 상륙 공격 헬기 그리고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 등 첨단 전력을 보강을 해서 공중 및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고속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켜보면서 우리 군의 억제와 대응 능력이 또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실장님, 우리 군의 탐지 및 요격, 이 대비태세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먼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군은 탄도탄 탐지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 전역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이지스함을 투입해서 중복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탄도탄 감시 레이더와 그리고 한미 연합자 감시 자산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 수십 차례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거의 100% 탐지 추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 전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그 추세를 고려를 해서 우리의 독자적 탐지 능력도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또 요격 측면에서 볼 때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과 핵심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군은 단거리 그 미사일 대응에 최적화된 패트리엇 체계와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한 국산의 천궁2를 이용을 해서 한국형의 그 종말 단계 방어 능력을 보강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 촘촘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LCM 등 다양한 그런 무기 체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상, 해상, 공중 이 주요 전력들 국민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국내 전문가들도 그 수준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현재 우리 군의 이 첨단 전력 현황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산 무기 체계는 성능과 품질 면에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전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지상 전력인 경우에 얼마 전에 이집트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K9 같은 경우 그리고 K2 전차 이런 그 명품 저희가 첨단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해상 전력 중에는 이지스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로 무장한 그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그리고 장기간의 그 수중 작전이 가능한 3,000톤 급의 잠수함 등 그런 다양한 전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공중 전력에는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인 F-35A와 그리고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 통제기 등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개발 중인 그 KF-21 보라매가 전력화되면은 공중 전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언급도 해주셨는데 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M 네. 발사 성공해서 주목받았잖아요. 네네. 이렇게 강한 국방위원회 매진해온 우리 군 성과가 정말 놀라운데 조금 더 진행상 부연 설명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네. 네, 우리 군은 이제 최근에 더욱더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대응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LSM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이 종말 단계 상층 방어 체계인 그 LSM은 지난 2월 달에 국가연 시험장에서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LSM이 개발이 완료되면은 기존 지금 전력화되어 있는 천궁2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확보할 첨단 무기 체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실장님, 기존에 발사 성공한 SLBM
뭐 아니면 비슷한 게임 체인저들 개발이 계속 가속화되고 진화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난해 9월이죠. SLBM을 포함한 그 다양한 그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주도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SLBM을 그 미래 전장의 그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활한 바다에 수중에서 어디에서 발사되는지도 모르게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탐지와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 능력을 대표하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장의 판도를 일시에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에 저희는 장거리, 고위력 그리고 초정밀의 다양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고 특히 대북 그 핵심 표적 타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다양한 그 개발된 미사일 개발 기술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네.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 등 이렇게 국방과학기술 도약을 위해서 군산학연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세요. 네, 국방과학기술 발전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또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국방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국방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민군 기술 간의 상호 협력 그리고 선진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최초의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아울러서 범부처와 민간을 아울러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기술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군의 과학 역량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네. 네. 지난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특히 이제 국방우주력 기술 발전 성과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던데 이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 등 현재 우리 기술력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실장님? 3월 말에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기술 검증 비행 시험을 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오, 대성공. 네. 이러한 그 획득한 기술이 축적이 되면은 소형 위성이라든가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직접 우리 군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기술은 해외 유사 체계랑 비교를 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은 군 정찰 위성을 긴급 발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 우주 전력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이 발사체의 주요 구성품들을 검증하고 통합해서 24년에 한국형의 독자 기술로 고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국가에서 확보된 이러한 기술들은 민간 기업으로 이전을 해서 앞으로 국내 민간 우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병력 자원 감소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과학학 경계 시스템의 고도화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군은 사실 병력 위주의 경계 작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전방 GOP 지역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명 주기가 도래해서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AI 기술을 직접 적용한 성능 개량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성능 개량 시범 사업 구간의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개선한 후에 전방 전 지역에 GOP 전 지역에 대해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AI 기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성능 개량하는 것으로 추진할 그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군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과학기술정통부와 부처 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더욱 혁신적인 AI 핵심 원천 기술이 개발되고 이것이 군 경계력 강화하는 데 적용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더욱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또한 AI 분야에서 이렇게 축적된 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이제 국방 연구 개발 또 이 혁신도 해야 되고 미래 국방 기술 과제 또 발굴 체계 확충해야 되고 우리 군의 역할이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해지고 업무가 산적합니다. 네. 실장님 어깨 무거우시겠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국방 분야 R&D 예산이 2017년에 약 2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평균 약 11.7%의 그 높은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있고 22년에는 4조 8천억 정도 규모로다가 이렇게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국방 R&D 분야의 이런 그 재원적인 양적 성장과 함께 실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군은 더 도전적이고 더 신속하고 더 개방적인 그런 그 연구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도전 국방 연구 개발을 그 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군의 무기 체계에 대한 소요 창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연구 개발 성과물을 그동안은 국가가 전부 소유했었는데 제도를 개선해서 민간에도 기술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써 민간이 국방 분야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것에 제한이 됐던 진입 장벽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네. 이외에도 산업부와 협력을 해서 안보 그리고 산업 분야의 모두 중요한 기술을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가 안보 전략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산업체와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을 더욱더 다각화해서 국방 연구 개발의 성과가 산업 혁신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무인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실장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첨단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각국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AI 기반의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무인 체계 활용이 국방력 결정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국방 무인 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초소형 드론이라든가 다족형 로봇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좀 도입을 해서 특히 위험 임무라든가 단순 반복 임무를 보완 대체하는 것으로다가 아마 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간과 무인 체계 또 무인 체계 간 협업과 임무 수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그 유무인 복합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산학연 민군 협력이 이제 고도화될수록 방위 산업 또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 또 방산 수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 뭐 국방 외교라고도 할 수 있겠고 군사 외교도 더욱더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방산 수출 수지액이 약 70억 불이었습니다. 전년 20년 대비 약 2배 이상 그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 수출액이 이만큼 늘어난 것은 국방부뿐만 아니고 방사청 또 각군 합참 등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출 대상 국가의 그 장관급 회담 그리고 또 국제 그 방산 전시회라든가 에어쇼에 참석 등을 통해서 방산 수출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2월, 3월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나 사우디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 그 고위급들이 방문해서 업체 수주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네, 우리 군은 국방군수 통합 정보 체계를 전략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지난 20년 7월 달에 국방 군수 통합 정보 체계를 전력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이다 협업을 해서 안정화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네. 체계 통합 이후에 현재 이제 보급이라든가 정비, 재산 관리 등 기본 군수 업무는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보 체계를 활용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중기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순기 업무 그리고 성과 지표 관리 등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서 보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 국방군수 통합 정보 체계. 이 군사 전문 기자가 들어도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지금 이게 잘못 발음하면 꼬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엇이고
전력화가 왜 중요한지 이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교수님. 네, 국방 군수 통합 정보 체계는 각 군이 분산하여 운영하던 장비, 물자, 탄약 정보 체계와 같은 군수 관련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산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군수 업무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축적함으로써 군수 자산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군수 지원 능력을 극대화하여 효율적으로 군수 자원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군 자산의 정보 제공, 그리고 군수 전 품목에 대한 정확한 재무 결산, 그리고 자산의 가시화, 군수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런 정보 지원 등의 업무가 데이터화되어서 활용되어야 하고 그런 필요성들은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품명과 품종이 상이하고 단가도 차이가 나는 문제를 군수 통합 정보 체계를 통해서 가시화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방부는 물론 일선 부대까지 사용하는 인원들 조사를 해보니까 국방 군수 통합 정보 체계 사용자가 13만 명에 이릅니다. 이거 뭐 저 추진 이후 반응도 좋고 이거 앞으로 뭐 저 보안만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동안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익숙하게 사용하던 체계가 있는데 이미 숙달이 되었는데 새로운 체계를 전력한다는 것에서 그렇게 사실은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기존에 있던 그 저희 체계는 각 군별로 데이터를 쉽게 가공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군 특성에 맞도록 변경도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군수품의 분류 기준이 각 군별로 상이해서 좀 모호해진다거나 아니면 군별로 조달이라든가 분배, 소모 단위 이런 거에 대한 그 체계가 다 상이하다 보니까 동일 품목에 대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서 단가별 차이도 있고 품목별 차이도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보안 소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있고 보완을 통해서 품명이라든가 가격, 단위 등을 표준화하고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보완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보 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의견과 불편함을 계속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다가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군수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신뢰성 높은 정보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입니다. 예. 이제 군수 빅데이터 또 AI 플랫폼 구축 등 4차 산업기술 기반의 군수 혁신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개념 연구는 완료가 됐고요. 시범 사업 및 체계 개발 등 사업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거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빅데이터 AI 플랫폼 구축은 장비, 급식, 피복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매일매일 발생되는 그런 군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 결정에 환류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 시스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장비나 급식, 피복 등에서 매일매일 지원하면서 생성되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나 QR코드 그리고 3D 스캐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단일화된 정보 시스템으로 다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비 분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비 분야에는 센서 데이터를 부착을 해서 주요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다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빅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어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진단을 해서 예방적으로다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 기반 정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급식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장병들이 매일매일 식사를 하는데 식사 전후에 메뉴별 식사량을 3D 스캐너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서 향후 메뉴 편성을 위한 그런 그 자료로다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복 분야 같은 경우는 신체 측정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피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해에 개념 연구를 해서 데이터 관리 표준안이라든가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고 현재는 이제 무기 체계인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14개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예. 급식 분야는 4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 사업에서 수집된 여러 데이터들은
저희가 소형 빅데이터 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선 저장하고 분석해서 23년까지 실증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체계 개발은 민간 분야의 신기술을 접목을 하고 국방부 그리고 과기부, 산업부가 공동 참여하는 민군 부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고 25년까지 플랫폼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네. 예, 무기 체계 운영 유지를 위한 정비 현장에 이 ICT 신기술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정비창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은 기술 혁신의 속도에 대응해서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군의 정비창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구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에 해군 정비창을 필두로 해서 육공군 정비창 등 전군 정비창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개념 연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현재 해군 정비창은 민군 부처 연계 사업의 형태로 21년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시작해서 25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육공군 정비창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은 23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비창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에서는 정비창의 공정 관리와 정비의 이제 원격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oT 플랫폼과 네트워크 그리고 창정비 지원 시스템 그리고 AI,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스마트 물류 체계 등을 정보 체계로 먼저 구축을 하고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 정비 로봇과 그리고 지능형 자동화 인프라 시스템들을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정비창이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비창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완료되면 첨단화 데이터화된 전력들에 대한 정비 지원 요소가 증가하겠지만 이 정비 인력의 생산성 역시 증가되기 때문에 무기체계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 정비 역량은 증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방 MRO, 즉 유지, 보수, 분해 점검 이 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부처 연계 협력 개발 그 사업으로 공동 기획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보니까 기대가 크다 그럽니다. 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RO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지, 보수, 분해 점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종 장비를 운영을 할 때 그 유지 관리의 필수 요소인 그 정비 지원, 수리, 분해 점검을 할 때 소모되는 다양한 부품, 즉 수리 부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방 MRO 지원 플랫폼이 구성이 되면 민간과 군이 무기 체계의 부품 개선 활동에 함께하고 그리고 스마트 정비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게 되고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군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그 역량과 기술을 통합하고 활용하게 되면 군의 무기 체계 부품 관리 업무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고 네. 그리고 민간 입장에서는 국방 산업 발전에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군 상생의 어떤 그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방 MRO 지원 플랫폼은 22년 하반기에 공동 기획 연구를 하고 24년부터 국방부, 산업부, 지자체가 협업하는 민군 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 강군으로 향하는 우리 군의 노력도 들여다봐야겠죠.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하여 전 세계를 이끌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 중인 우리 군.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과학기술 기반 군수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출발! 첫째, 데이터와 신기술을 적용, 군수 빅데이터와 AI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가 전 산업에 걸쳐 수많은 빅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고 확산시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국방도 예외는 아니죠.
군수 빅데이터와 AI 플랫폼 구축은 장비, 급식, 피복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분석을 통해 업무를 개선하고 정책 결정에 완료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예로 정비 분야는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부품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빅데이터 AI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예방적으로 조치하는 상태 기반 정비 체계를 구축. 급식 분야는 장병들의 식사 전후 메뉴별 식사량을 3D 스캐너로 분석하여 선호하는 메뉴를 편성하고요. 피복 분야는 신체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피복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와 ICT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수작업에 의존하던 재래식 정비 기술은 옛일이죠. 이제는 데이터와 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정비 기술과 인프라를 조성, 각 군 정비창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비창 공정관리와 원격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물 인터넷, 정보 체계,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이를 통해 정비 로봇과 무인화, 자율화된 작업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정비 대기 시간은 단축하고 효율적인 무기 체계 관리로 품질과 생산성은 향상시킵니다. 또한 민군 정비 협업 구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민과 군이 기술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정비 로봇 도입, 지능형 자동화와 인프라 개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MRO 지원 플랫폼을 구축. MRO는 각종 장비에 대한 운영 유지 시 필수 요소인 정비 지원, 수리, 분해 점검 시에 소요되는 다양한 부품, 즉 수리 부속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국방 MRO 지원 플랫폼 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민군 관계기관이 무기체계 부품 개선 활동과 함께 스마트 정비 기술을 습득, 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군 협력으로 구축될 국방 MRO 지원 플랫폼. 이를 통해서 군은 운용성을 향상하고 민은 국방 MRO 산업을 발전시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민군 상생의 작은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DNA 기반의 대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 군. DNA란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뜻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적, 효율적인 무기체계 관리로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AI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향하여 국방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파이팅! 아, 요새는 저조차 못 들어본 단어들이 많습니다. 창성능 개선 사업. 저희 때는 창정비라고 했습니다. 보급받은 이 장비를 다시 맡기면은 그 보급받았을 때 그 성능 그대로 주는 뭐 개선이 되는 게 없는 거였는데 지금은 성능 향상 개념으로 전환을 해서 이 창성능 개선 제도로 다시 재정립을 하고 방사청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2022년에 창성능 개선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시범 사업을 먼저 적용을 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22년에 창성능 개선 사업은 K56 탄약 운반 장갑차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무기 체계별로 개선 방안 연구를 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개선 소요를 식별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소요 결정과 창성능 개선 요소 개발 단계를 거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사전 연구를 하고 있고 시범 사업에서 업무 절차를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임무를 정립할 것입니다. 23년부터 계획된 그 정비 대상 그 장비에 대해서 창성능 개선 절차를 적용하는 등 점차 확대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신뢰성 기반 비용 관리 시범 사업으로 육군의 KT 전차, 해군의 해상 감시 레이더 2, 공군의 KF-21 전투기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앞으로 신뢰성 기반 비용 관리를 활용한 성과 기반 군수 지원에 반영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용어 자체도 복잡하고 그 내용도 상당히 적는 복잡하게. 것도 어려웠어요. 예.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신뢰성 기반 비용 관리라는 것은 무기 체계나 이 장비를 제작할 때
제작할 때부터 운용할 때 개념을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그 제작된 장비를 전력화하게 되면은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를 미리 예견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체계가 수립이 되는데 이러한 그 공학적 분석 기법을 RAMC 신뢰성 기반 비용 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위산업체는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과정의 수명 주기 비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신뢰성 기반의 비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군에 납품된 장비는 부품의 고장 소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미리 관리하게 되면 가동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업체 입장에서는 부품의 교체 소요를 미리 예측을 하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평가를 받아서 평가받은 결과를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 의해서 업체는 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군은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성과 기반 군수 지원 PB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작년부터 이 성과 기반 비용 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는 방사청에 체계 개발하는 8개 사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우리 장병들을 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변화되는 장병군 급식. 국민들이 많은 또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더 좋은 병영식당 안에 다녀오신 분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요. 어떻게 군 급식 개선이 달라지고 있는지 실장님 조금 더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아직 자랑할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식 체계 때문에 장병들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네. 받았고 국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급식 개선 방안을 나름대로 많은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서 검토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급식 개선에 대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군 급식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먼저 식단을 편성하고 편성된 식단에 따라서 식재료를 조달 공급하고 급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병들의 급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서 결국에는 장병 중심의 급식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장병의 기본 급식비를 올해 11,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아직 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는 15,000원까지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조리병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리병 그리고 민간조리원 그리고 급양관리관, 영양사 인원들을 충분히 그 인원을 좀 확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속 그 보강을 하고 있고 또 조리병의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대형 오븐기라든가 또 튀김기, 야채 절단기 같은 현대화된 취사 도구를 보급하고 또 조리용 로봇을 저희가 또 이제 육군훈련소 수방서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취사 도구와 조리용 로봇 등을 통해서 조리병들의 피로도를 상당히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는 앞으로도 급식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병들에게 급식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든가 급식을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한다든가 시범 운영을 통해서 소통하는 등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계속 진행해서 장병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병영 식단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이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일환으로 민간 위탁 사업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사실 눈에 보입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은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20년 6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메뉴 편성에서부터 식자재 조달, 조리 전 과정을 전문 업체에다가 담당을 하고 장병의 기호에 맞춘 그 식단을 구성을 하고 전문 인력이 직접 조리를 함으로써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현재는 육군훈련소 그리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0개 부대에서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을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을 그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지속적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될 것을 고려를 해서
군에서 식당을 직접 직영을 하되 민간 조리원만으로 다 운영하는 병사식당도 시범 운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예. 이러한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급식질을 그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 시도하고 접목할 것입니다. 네. 저 때는 그 침구류 받았을 때 이름이 10개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를 물려받은 거야. 근데 지금 장병들이 선호하는 침구류 지금 교체 가능합니까? 실장님? 이거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공군은 지난 74년부터 네. 그리고 해군은 99년부터 저희 민간에서 저희 장병들이 군에 들어오기 전에 썼던 상용 이불류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군과 해병대는 사실 현재까지 모포와 그 포단 같은 형태의 침구류를 그 제공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병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저희가 작년 지난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급식 문제와 또 피복 문제, 또 침구류 문제 이런 것들의 그 상태를 좀 파악을 해서 지난해 11월 달부터 육군 전방의 1개 여단 그러니까 해병대 1개 대대에 대해서 상용 이불류를 공급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이제 장병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육군과 해병대는 저희가 26년까지 약 33만여 개의 침구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런 생활관용 침구류뿐만 아니고 야전 수경용으로다가 하는 침구류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그 만족도를 높이고 또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침구류 개선도 지속적으로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그럼 직업 군인들을 위해서 이 주거 지원 제도 뭐 개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직업 군인들의 주거 지원은 크게 이제 3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인 군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주거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주거 지원 공급 방식을 다변화하는 방법이고 네. 세 번째는 군 간사와 간부 숙소의 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군인 가족의 거주 형태라든가 또 맞벌이의 증가 이런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20년에 저희가 군 주거시설 소요 기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화하면서 보니까 노후됐거나 부족한 간부 숙소 관사들이 굉장히 많이 식별이 되었고요. 네. 현재 간부 숙소 중에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약 4만 개 정도 되는데 4만 개 정도 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퇴근 거리라든가 자녀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관사에서 퇴거를 유예한다든가 전세 상한 유예를 확대한다든가 방법으로 이사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원 방법을 다변화하는 것인데 저희 그 간부들에게 전월세 지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지금 개선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공된 관사들이 더 깨끗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사 관리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그 전문 기관에서 직접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거주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 가족의 처우와 복무 여건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군 주거 지원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 해소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데요. 몇 가지 좀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이 작전과 부대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군의 작전과 부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욱더 군과 지역 주민이 서로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해강 안에 이렇게 약간 흉물스럽게 있던 그 철책들을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철책을 철거하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경계력을 보강하는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 방치되어 있는 군시설물들 흉물스럽고 사실은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그러한 시설물들을 저희가 작전성 검토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약 8,200개를 확인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약 3천억 원을 투입해서 전량 철거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네. 그 외에 군이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유지를 직별하고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저희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서 배상하는 작업도 실시하고 있고, 군이 계속 사용해야 되는 사용은 정당하게 매입하거나 임차하거나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상화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하는 그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군 건설과 또 군수 혁신을 통해서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뭐 이것 좀 더 하십시오 하는 부탁이라든가 또 우리 국민들께 다짐 뭐 이런 것 좀 해주시고요. 또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님. 미래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IoT와 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망 안에서 생성될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은 폭발적일 것입니다. 네. 이 데이터들은 여러 채널로 전송되고 또 처리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능화된 사물과 서비스가 출현해서 인류의 생활을 분명히 혁명적으로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군의 무기체계 역시 초연결 지능화 과정을 통해서 전환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군은 이러한 변화와 흐름에 올라타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 기술의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산업 현장에서 빅데이터 AI 분야를 발전시키고 군이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전문가인 MIT의 요시 세피 교수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일수록 확실한 것보다는 분명한 것에 집중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첨단 전력 발전을 위해서 국방 획득과 방위 산업이 나아갈 분명한 방향과 전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연구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방부는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군이 미래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된 우리 군은 더 잘 조직되고 더 잘 무장되고 그리고 더 잘 훈련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강군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방부의 전력자원관리실장으로서 국가의 번영과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미래에 좀 잘 대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혜를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첨단 전력 강화와 군수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우리 군의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